수국꽃이 필 때 윤 씨는 일주일 내내 방구석에 틀어박혔다. 며느리가 식사하라고 깨워도 듣는 척 마는 척 대답조차 안 했다. 이렇게 누워있다 내일 아침 그대로 갔으면. 그는 눈을 감고 백골이 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차르르 차르르 흙이 몸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흙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윤 씨의 콧구멍과 입, 귀로 기어들어왔다. 어느 날 자다가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뛰쳐나간 적도 있다. 누군가의 목소리에 홀려 맨발로 서서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입에서 허연 거품이 났고 깨어나면 어느새 방에 누워 있었다. 음식은 먹는 게 아니라 위가 손이 되어 집어오는 것 같았다. 딸네 집 밭에 가서는 풀을 뽑겠다며 호미로 자신의 손등을 찍다가 쓰러지기도 했다. 어느 날 아내가 실종된 후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좋아하던 바둑도 윗목에 내팽개쳤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도 말라가는 약초처럼 언제라도 바스러질 것 같았다. 구름이 낮은 하늘에 흩어져 있었다. 우두커니 창밖을 보다가 장롱으로 갔다. 그 속에서 낡은 가방을 꺼내 넣어둔 물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다. 며느리가 과일을 깎다가 아야! 하며 칼을 접시에 떨어뜨렸다. 아들이 며느리의 손가락을 들여다보았다. 핏방울이 동그랗게 맺혔다. 어디로 가시느냐고 아들이 힐끗 쳐다보았다. 윤 씨는 아무 대답 없이 거실의 유리 미닫이 문을 열고 툇마루를 내려왔다. 아들은 괜찮아 여보? 왜 갑자기 나오셔서 사람을 놀래켜? 하며 사과를 씹어댔다. 어머머머머! 갑자기 윤 씨 뒤로 며느리의 붕괴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필리핀 섬에서 한국인 할머니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들렸다. 그러나 윤 씨는 듣는 둥 마는 둥 마당으로 내려왔다. 윤 씨의 다리는 허공을 딛는 듯 후들거렸다. 왜 갑자기 말도 없이 나가셔?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나저나 아버님 가게는 어떻게 됐어?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내놨다는데 아무 말이 없으시네. 아들이 대꾸하고 있었다. 윤 씨는 뒷짐을 지고 흐린 하늘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비가 오려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분간이 안 됐다. 윤 씨는 버스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에 내렸다. 아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편했다. 한참 동안 버스 노선을 보았다. 아무 버스나 탈 수 있었으나 또한 함부로 탈 수도 없었다. 윤 씨는 귀퉁이가 깨져나간 바둑알 같은 눈으로 노선을 찬찬히 살폈다. 삼척이라는 글씨가 달려와 윤 씨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삼척행 버스를 타기로 했다. 윤 씨는 20대부터 경동시장에서 약초 장사를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들과 산만 봐도 흙에서 무엇이 자라는지 알 정도였다. 약초를 캐다 팔고 그 약초가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고 다시 인간이 약초에게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싶었다. 그러나 밭에는 찢어진 비늘들이 너덜거렸고 축사에서 나온 오물들이 쾌쾌한 냄새를 풍기며 하천으로 흘러들어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약초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봄의 진달래꽃은 병상의 환자처럼 창백했고 이상한 비를 맞았는지 쑥에서 지린내가 났다. 깨끗하다는 여름 냇가에는 가재나 달팽이가 없었다. 창밖 어디를 봐도 온통 시뻘겋게 잘려져 나간 산이었다. 그 산 위로 포크레인이 달라붙어 쑤시고 뚫고 긁어대고 있다. 윤 씨는 화가 치밀었다. 망할 놈들, 산도 좀 살자. 그 순간 팔이 저리고 아파왔다. 팔 한 짝이 떨어져 나간 병사처럼 그는 자신의 팔을 움켜쥐곤 했다. 그는 귀 앞부분에 검버섯이 폈고 광대뼈 근처에는 누런 반점도 있다. 가끔 부부관계를 할 때 아들 내아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소리를 삼키곤 했다.
하루는 부엌에서 며느리가 설거지 그릇을 끝내며 노골적으로 자신을 피하였다. 이상했다. 안방으로 들어오니 방청소가 되어 있었다. 머리맡에 뭉쳐놓은 아내의 속옷과 휴지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이 옆에 내가 도대체 어디 갔어? 내 들어오기만 해봐라. 방 안을 빙빙 돌아다녔다. 초복이라 닭장수가 와서 싸게 샀다며 아내가 생닭을 들고 왔다. 문 사이에 얼굴을 끼고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다. 남사스럽게 치우지도 않고 어디를 싸돌아다녀? 윤 씨가 화를 내자 아내가 오히려 발끈했다. 며느리에게 방청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 거칠게 방을 나간 아내의 손목을 낚아채 앉혔다. 삼척행 직행버스 안에서 윤 씨는 잠시 눈을 떴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천둥 소리에 눈을 떴다. 들판 끝으로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고 있었다. 아직 대낮인데. 까마귀처럼 몰려오는 구름은 섬뜩했다. 무슨 의도를 갖고 달려오는 것 같다. 언제부터인지 구름이 지나치게 위협적이고 쇠파이프처럼 검고 단단했다. 윤 씨가 달구지를 타고 피난 가던 어린 시절에 구름은 느리게 쫓아왔으며 색깔도 나무 껍질 같았다. 길에서 비를 피하는 동안에도 구름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양만 흙여주고 갔다. 요즘 구름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신도 얼마를 내려야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퍼부었다. 먹구름을 보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생각했다. 약초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아내를 만났다. 그녀가 무슨 약초를 사가지고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두 번째 왔을 때야 알았다. 그녀의 피부가 투명하고 하얘 한번 만져보고 싶을 정도네 하는 생각을 해서 기억이 났다. 그녀는 소변이 자주 마려워 오줌을 덜 나오게 하는 약초를 찾고 있었다. 옥수수 수염차가 좋아요. 윤 씨는 입구에 기대 놓은 자루로 갔다. 말라서 오렌지빛 밤빛이 나는 수염들을 집어들었다. 그녀 얼굴이 일순간 찡그러졌다. 별로예요. 집에서 끓여 먹었는데 저같이 심한 사람은 안 나는 것 같아요. 배롱나무와 은행을 권했다. 은행은 집에서 구워 먹으니 배롱나무 좀 보여달라고 하였다. 옥수수빛 자루에 손을 넣었다. 그녀가 윤 씨의 손바닥에 있는 약재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다. 나무가 매끄럽네요. 윤 씨가 말을 받아쳤다. 이 나무는 간질간질하면 나뭇잎들이 깔깔거리며 움직인대요. 갑자기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윤 씨가 간질이기라도 한 듯. 배롱나무가 효과가 있다 해도 왠지 걱정이 들었다. 어느새 떠나려고 그녀가 양산을 꺼냈다. 방광이 좋은 게 그래, 으름. 윤 씨의 머리에 쩍쩍 으름에 쪼개지는 소리가 들렸다. 윤 씨는 서둘러 좌판 끝으로 가 팔려고 오므려 놓은 검은 비닐을 가져와 보여주었다. 그녀가 양산을 준 채 그것을 보더니 징그러운 표정을 지었다. 으름이라는 열매예요. 바나나 맛 비슷하게 날 거예요. 이걸 먹어요? 아유, 벌레 같아. 이거 그래도 지리산 같은 산골에서만 나요. 윤 씨의 손이 빠르게 으름을 덜어내고 있었다. 며칠 후 약초 자판에 서서 누군가가 기웃거리고 있었다. 나가보니 그녀였다. 그녀가 일하는 집 안주인 여자도 같은 방광염에 걸려 또 왔다고 하였다. 윤 씨는 점심때가 다 되었으니 안 했으면 같이 하자고 하였다. 요 앞 큰 길가 백반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 있으면 뒤따라간다고. 그녀는 피식 웃더니 쌩하니 가버렸다. 뒤따라가고 싶었으나 약초가게 직원이라 비울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약초가게 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주인이 가게에 나오자마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백반집으로 달려갔다. 유리문을 여니 그녀가 안쪽에 혼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식탁에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를 데려오던 날 어머니는 밥상 앞에서 어깨춤을 추었다. 평생 결혼도 못할까 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집심도 다 짝이 있다면서요. 윤 씨가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가 눈을 흘겼다. 네가 집신이냐 집신이야? 몇 년 후 약초 가게를 직접 운영했다. 주인이 몸이 안 좋아 가게에 나오지 못해 윤 씨가 직접 도맡았다. 지방을 돌며 약초를 떼다 팔던 실력으로 차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길 모퉁이에 작은 약초 가게도 냈다. 난 이제 지쳤어요. 어머니 더 이상 모시기 싫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는 어머니 타령을 했다. 처음에 시집 올 때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렇게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더니 언제부터인지 달라졌다. 아마도 큰아들이 죽고 나서부터인 것 같다. 아내는 어머니가 오래 살아서 아들이 먼저 갔다고 생각했다. 노인이 오래 살면 젊은 것들은 길을 못 핀다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비행기 사고를 당한 젊은 부부를 뉴스에서 보면서 아내는 늙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건데 대신 죽은 거라고 이상하게 말을 했다. 그럴 때면 윤 씨는 거 당신 근거 없는 말 좀 그만해. 인명은 제천이지 하며 화를 냈다. 큰아들이 떠나고 나서 아내는 신경쇠약으로 초조해졌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심신의 안정을 위해 가게에서 길초나 애기 똥풀을 가져다 다려 마시게 했다. 그럴 쯤 가게에 나왔다가 형의 전화를 받았다. 형은 떨어진 공을 주우러 가시철뭉에 들어갔다가 손 하나를 잃었다. 고압전류가 흐른다는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들어간 것이다. 일주일 후 형은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가출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며 어머니는 알아놓으셨다. 형은 몇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윤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초 가게에서 일할 때 몇 년 만에 형이 여자와 함께 찾아왔다. 여자는 가만히 서서 윤 씨와 형이 떠드는 이 모양만 보았다. 귀가 안 들려서 그런다고 형이 말했다. 윤 씨는 형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려고 하는데 형이 인사말을 울음으로 대신했다. 형수가 공장 아줌마들과 단풍놀이를 갔는데 관광버스가 굴었다고 하였다. 아직 중환자실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윤 씨는 형과의 전화를 끊고 가슴이 먹먹해져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약초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형이 전화했다는 얘기를 꺼냈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치켜떴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제는 나 아니면 당신 잡아가겠네. 그 말이 사실이었을까?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에 갔다가 졸지에 자신의 장례식이 덜 뻔했다. 3시쯤 병원에서 차를 끌고 충주에서 올라오는 중이었다. 늦게 점심을 먹은 터라 하품과 눈물이 연달아 났다. 햇살처럼 졸음이 쏟아져 눈꺼풀을 감고 있다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갓길에 차를 세웠다. 윤 씨가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덤프 트럭이 경적을 세게 누르는 바람에 앞서가던 초보 운전 아가씨가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였다. 그 바람에 핸들이 밀려나가 윤 씨가 있던 곳을 덮쳤다고. 갈비뼈에 금이 갔다. 기침을 하거나 코미디 프로를 봐도 웃을 수가 없었다. 엑스레이를 찍고 온 날 아내가 말했다. 나 대신 당신 잡아가려 했나 보네. 이제 내 차례네. 악박분대 가는 가슴에 손바닥을 댔다. 보는 사람이 그러더라. 떡잎이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고 버티면 새순이 나오지 않는다고. 윤 씨는 화가 났지만 아내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갈비뼈에 통증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이다. 윤 씨는 차창 밖에 먹구름을 보다가 가방에 지퍼를 열었다. 통장은 놔두고 종이에 싼 약초를 꺼냈다. 검고 흰빛이 나는 부자. 자신의 귀 앞부분에 생긴 검버섯과 비슷한 색깔이었다.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독초를 보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처음이었다. 가끔 가게에 초우나 부자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럴 때는 아예 없다고 하거나 팔아도 한약방 쪽 사람들이었다. 부자는 위험하다. 신경통이나 관절염을 빨리 낫게 하려고 부자를 더 넣고 끓였다가 중독되거나 죽기도 한다. 혀의 마비가 어디까지 오느냐에 따라 상부자, 중부자, 하부자로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만일 목구멍 상당 부분까지 마비가 오면 더 삶아서 독을 빼내야 한다. 그걸 모르고 마시면 사약이다. 고통도 독초와 같은 것일까? 적당하면 때로는 약이지만 지나치면 삶을 빼앗아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자 윤 씨의 가슴이 쑤셨다. 창밖에 날이 흐렸다. 들판 뒤로 먼 산이 보였다. 무엇이 독초를 키워내는 것일까? 그 생각을 하자 문득 윤 씨는 산이 어른과 독초를 동시에 길러낸다는 것을 알았다. 독초는 무엇을 먹고 자라 검고 단단한 밧줄이 되어 사람의 목을 죄일까? 보라나 파란빛의 환상적인 꽃모자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윤 씨는 투구꽃 덩이를 캐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사 앞에서 무엇을 생각할지 궁금했다. 비록 이 세상에 독초로 왔으나 어쩌면 사람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장마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을 꽃의 덩이뿌리를 생각했다. 어쩌면 산이 투구꽃을 키우는 게 아니라 투구꽃이 어떻게든 살려고 갈퀴처럼 산을 움켜쥐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직은 꽃필 시기가 아니었다. 가장 빛나는 가을 햇살에서만 옹골차고 신선한 독을 만들어내니까. 윤 씨는 자신의 내부 깊은 곳에서 투구꽃의 덩이뿌리가 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덩이뿌리는 윤 씨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다. 윤 씨는 갈수록 생기를 잃었고 대신 덩이뿌리에게 자신의 영혼과 영양분을 그대로 내준 것 같았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투구꽃이 있는 산이 점점 빈 껍질이 된다면 결국에는 나도 삶의 껍질만 남겠구나. 고속버스가 삼척에 도착하려면 아직 1시간은 남았다. 윤 씨는 어머니를 버렸다는 말이 자꾸 수면으로 떠올라 직행버스 안에서 몸을 뒤척였다. 아내는 누가 물으면 요양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모으신다고 당당히 말했다. 그렇지만 왠지 아내의 말은 틀린 것 같았다. 가족 중에 아들이든 누군가가 모신다는 말이 맞고 요양병원이라는 건물이 사람을 모실 수는 없는 법이라고. 매달 꼬박꼬박 내는 게 쉬운 일이에요? 몇십 년을 내야 할지도 모르고요. 아내는 지인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 아내는 윤 씨가 살아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했다. 오래 살면 손주가 떠맡아야 하는데 요즘 애들이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다들 편안하게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하지. 아내가 말했다. 윤 씨는 어쩌면 무작정 오래 사는 게 가족들에게 죄를 짓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라는 것도 말로만 가족이지 그 속에 흐르는 피가 따뜻한 것도 아니었다. 이미 가족은 겨울날의 물처럼 차갑게 흐르거나 얼었거나 어쩌면 오래전 사막으로 변한 것 같았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고 하였다. 아내에게 시어머니는 영원히 뽑아버리고 싶은 잡초였나 보다.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하지만 윤 씨에게 어머니는 마음속에 구멍을 파서 옮겨다 심고 싶은 꽃 같은 존재였다. 아내의 회유로 요양병원을 알아봤지만 서울은 부담이 될 정도로 비쌌다. 질병이 없으면 아예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가까운 곳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은 윤 씨의 꿈은 그저 꿈으로 끝났다. 할 수 없이 공기 좋고 저렴한 요양병원을 알아보다가 삼척으로 어머니를 태우고 갔다. 그날은 가을 햇살에 너무 눈부시고 따스해
가슴이 데인 것처럼 쓰라렸다. 가는 도중 어머니는 집도 없는 길에서 오줌이 마렵다고 하였다. 할 수 없이 가다가 들판에 차를 멈추었다. 풀숲에서 천천히 나와 차를 타시며 어머니가 말했다. 꽃이 많이 피었더구나. 아범아, 왜 그 꽃 알지? 모양이 꽃갈처럼 요렇게 생겨서 그게 뭐더라? 윤 씨는 어머니의 손톱 모양을 보지도 않고 듣는 둥 마는 둥 얼른 차를 탔다. 한참을 가다가 잠잠해 뒷좌석을 흘게 보았다. 갈아엎은 마른 눈처럼 옆으로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차에서 내려 요양병원으로 들어갔다. 수속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갔다. 늙은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환자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의사는 방금 사망 선고를 한 사람처럼 아무 말이 없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지만 노인들의 영혼이 길게 신발을 질질 끌고 가는 소리가 났다. 어쩌면 죽어서도 갈 곳이 없어 산자들의 침대를 같이 나눠 쓰고 있는지도 몰랐다. 죽음이 생산되는 곳에서 살아있는 노인들은 그것을 보고 자신의 차례에 대해 얼마나 생각할까? 하얀 시트에 덮여 노인이 나왔다. 나뭇가지 같은 노인의 발이 추워 보였다. 노인의 발은 윤 씨의 발과 닮아 보였다.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남자 간호사가 다른 간병인들과 침대를 빌었다. 누구나 울고불고 하거나 원방하지 않았다. 너무나 깨끗한 죽음이었다. 병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신음하고 바짝 마른 육체들이 출렁이는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누군가 조금만 밀어주면 하얀 침대는 턱 둔덕을 내려와 어두운 물속으로 떠내려갈 것 같았다. 노인들은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대의명분을 위해 살아주기로 결심한 듯했다. 자살이라는 칼을 자식의 가슴에 꽂지 않기 위해 끝없이 달려오는 고통을 꾸역꾸역 육체로 받아먹고 있었다. 안내를 했던 간병인이 나갔다. 어머니가 신발을 벗고 아이처럼 웃으며 침대에 올라갔다. 윤 씨는 무거운 손으로 담요를 덮었다. 흔들흔들 꽃배를 밀어달라는 듯이 어머니가 윤 씨를 올려다보더니 스르르 눈을 감았다. 윤 씨는 침대에서 손을 떼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돌아보니 병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언제 깨어났는지 나뭇가지가 바람에 불어대는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윤 씨는 발걸음이 저절로 멈추어졌다. 난 서울에서 왔어요. 네, 난 다음 달에 나가게 생겼네요. 아들 하나 있는 게 투기를 했어요. 내 퇴직금을 맡아준다고 해놓고 글쎄 주식으로 몽땅 날렸대요. 복도 끝 위로 젖혀놓은 유리 창문으로 산안개가 들어왔다. 요양병원은 바로 산 옆에 지어져 햇빛이 영영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았다. 차가운 그림자가 이미 요양병원 내부에 속속들이 차 있었다. 안개가 마치 불어난 가스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옆 침대의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중이었다. 그 할머니는 이어폰 한 짝만 꽂고 mp3를 준 채 말하고 있었다. 난 이 요양원에서 죽으면 좋겠어요. 자식 며느리 눈치 보기 싫어서요. 맞벌이 한다고 두 손자들을 나한테 맡기는데 얼마나 애들이 지센지 팔과 허리가 나만하질 않아요. 근데 아드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요? 한의사예요. 청량리에서 큰 한약방 차려놓고 사람들 많이 고쳐줬어요. mp3 할머니가 슬리퍼를 끌고 냉장고로 가더니 검은 봉지를 갖고 왔다. 100살도 넘게 사시겠어요? 혈색이 좋아요. 아이고, 그런 말 말아요. 무서워요.
갈 때 되면 가야죠. MP3 할머니가 사과를 깎았다. 힘이 쭉 빠져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윤 씨는 어머니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졌다. 언젠가는 자신도 저렇게 될 거라는. 떠나는 걸 봐야 한다며 어머니가 요양병원 밖까지 따라왔다. 서울 방향으로 차머리를 돌렸다. 툭! 어머니가 창문을 때렸다. 아범아, 내 걱정은 마라. 어여 조심해서 가. 애미 낳거든 같이 와. 애들도 데려와. 차가 떠날 때까지 어머니는 꼼짝 않고 서 계셨다. 마치 논두렁의 건불처럼 보였다.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어머니는 날아가 저 밭과 밭 사이에서 혹은 논들 사이에서 윤 씨를 부를 것 같았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를 알아본다는 듯이. 윤 씨는 가방을 움켜쥐고 삼척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렸다. 건물들을 뜯어낼 것처럼 비가 퍼부었다. 대합실에 들어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비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 비 자신조차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인공비를 만들어 뿌리는 것 같았다. 날이 갈수록 비를 맞는 게 두려웠다. 서울 한복판이나 공장 주변의 비는 특히 그랬다. 소나기에 미처 거두어들이지 못한 빨래에는 누런빛이 감돌았다. 새들도 가려운지 나뭇가지에 앉아 날개를 쪼느라 어쩔 줄 몰라 했다. 먹이보다 피부병으로 고생했다. 하도 쪼아든 탓에 나무 밑에는 새털이 구름처럼 허옇게 일어났다. 도시에서 투명하고 맑은 비를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날씨를 보아도 비가 언제 그칠지 언제 내릴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다. 이러다 약초로 가는 길이 뚝 끊겨 몸은 제 자신만을 위해 끝나고 그 어떤 변형과 재탄생의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윤 씨를 두렵게 했다. 전혀 재활용되지 않는 육체가. 비는 그칠 것 같지 않았다. 매점에서 우산을 사 터미널을 빠져나왔다. 윤 씨의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고 여자를 데려왔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2살 많았다. 얼굴이 넓적하고 웃는 모습이 해맑았다. 특히 눈이 커서 조금만 건드려도 굵은 눈물이 뚝뚝 수정처럼 떨어질 것 같았다. 몸가짐도 얌전하여 긴 치마를 무릎 밑으로 입고 있었다. 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윤 씨는 더 망설할 것도 없이 결혼을 허락했다. 결혼 후 살갑게 굴 줄 알았던 며느리는 아예 시댁에 발조차 들여놓지 않았다. 게다가 아들은 며느리 대변인 노릇을 했다. 엄마, 우리 마누라 어깨와 허리가 아프다니까 오라가라 하지 마. 굴고 아기 가져 해. 나이도 있잖아. 무슨 일이 있으면 아들이 전화를 했고 며느리는 아예 무소식이었다. 제사 때도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다.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아내와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 씨와 아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갔다. 엄마, 우리 마누라 시키지 마. 힘들단 말이야. 지금 맨스해, 맨스. 수영이는 얘는 어디 간 거야? 왜 일 안 하고 우리 마누라만 시켜?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 가만두나. 아들은 으름장을 놓으며 여동생이 안 나타나 자기 부인이 고생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들이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윤 씨는 꼼짝도 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윤 씨는 화장실로 들어간 아들을 쫓아가 멱살을 붙잡고 뺨을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한숨만 내리쉬었다. 아들을
모지리로 키웠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 부부는 대화도 없이 저녁만 먹고 떠났다. 아내는 냉장고에서 먹다 남은 동동주를 가져왔다. 술을 잘 못 마시는 아내가 한 사발 따라왔다. 난 싫으나 좋으나 반평생을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보세요. 아들 새끼는 결혼하더니 필요 없다며 우리를 발로 차버리잖아요. 설거지할 때 수영이는 왜 빨리 안 와서 마누라를 고생시키냐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 났어요. 마치 지가 먹여 살리는 것처럼요. 그 소리에 며느리는 좋아서 시시를 때요. 아, 남편이 그러면 여보 괜찮아요. 당신은 좀 가만히 계세요 할 텐데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애가 둔해도 한참 둔한가 봐요. 다음 해에 며느리가 손자를 낳았다. 아내와 며느리 사이가 좀 나아지는 듯했다. 며느리가 약초가게에 전화를 했다. 아들의 친구가 좋은 아파트가 나왔다고 하여 같이 투자를 한 모양이었다. 일부는 친구의 돈으로, 나머지는 아들의 아파트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산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다시 팔지를 못했다. 오를 때까지 기다렸으나 깡통 아파트가 되어 그냥 팔았다. 은행 금리가 올라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본전도 포기했다. 친구는 자신의 은행 대출은 겨우 갚았으나 나머지 돈을 갚지 못해 담보였던 아들의 아파트가 넘어갔다. 아들이 전화를 해도 친구는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미 이사를 가서 찾을 수도 없었다. 그 후로 윤 씨는 가슴께에 통증이 왔다. 통증은 급속도로 뿌리를 내려 윤 씨의 몸 안으로 퍼졌다. 윤 씨는 집이 없어진 아들 부부를 그냥 받아주자고 하였다. 그러나 아내는 누구 마음대로 이 집에 들어오게 해요? 하고 펄쩍 뛰었다. 하지만 아내는 윤 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가 들어오자 아내는 묵은 감정이 있었는지 화부터 냈다. 네가 얼마나 무심했으면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느냐고 따졌다. 며느리는 붙박이 장롱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아마도 아내의 눈에는 뭔가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나 보다. 그러나 윤 씨는 아내가 마치 텅 빈 장롱에다 대고 혼자 공허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이제부터 말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내와 달리 윤 씨는 며느리가 그 소리들을 차곡차곡 자신의 내부에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쯤 아들의 귀가가 늦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며느리에게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가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여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오히려 잘 됐다며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아내가 말했다. 바둑을 두는 동안 아내는 잠시 참는 것 같더니 방문을 확 열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이어서 묵은 불만들을 한꺼번에 토해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처음에는 있는 얌전 없는 얌전을 다 떨더니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신혼 때 시아버지가 몇 번씩이나 전화해도 일부러 안 받고 하지도 않고 내가 전화해도 설거지 덜거덕덜거리며 받고 뭐 먹으면서 짭짭거리고 받지를 않나? 꼴 좋다. 다 네가 집안에만 틀어박혀? 피곤하다며 일도 안 나가고 살만 찌우니까 바람이 난 거야. 하기야 능력이 있어야지 밖을 나가지. 에휴. 아내가 며느리에게 대놓고 화를 내자 윤 씨는 오히려 뭐 하는 거냐고 아내에게 화를 냈다. 며느리는 윤 씨 부부 집에 들어온 이후로 점점 큰 장롱이 되어갔다. 이제 묻지 않으면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아들하고도 서로 말이 없었다. 식사를 할 때도 나중에 먹는다며 자리를 비웠다. 음식이 다 식는다며 아내가 얼른 오라고 해도 손자 핑계를 대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내는 한 번 화를 내고 나면 금방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상생활을 했지만 며느리는 아니었다. 윤 씨가 우두커니 지나가다 보면 며느리는 마늘을 까다가도 손을 멈추고 뭔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에 뭔가 결단의 표정이 서렸다.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바둑을 두는 윤 씨에게 며느리가 차를 가져오며 물었다. 아버님, 혹시 약초 가게에 독초도 있나요? 윤 씨가 왜 묻느냐고 하자 궁금해서요. 하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있지. 그런데 나 말고 아무도 못 찾아. 며느리의 얼굴이 짙은 갈색으로 변했다. 어디 쓸 데가 있니? 며느리는 아까와는 다르게 미소를 지었다. 마른 나뭇결처럼 가늘면서도 희미한 미소였다. 윤 씨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으나 호기심이라고 생각하고 곧 잊었다. 일요일이지만 지방에서 약초가 올라온다고 해 가게에 나가봐야 했다. 이왕 나간 김에 경동시장에서 과일이나 생선을 사올까 싶어 며느리 방으로 갔다. 방문 저편에서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다. 어머니랑 같이 갈 데가 있어서 고생을 안 해서 피부가 나보다 뽀얗다, 야. 모르겠어. 왜 나는 빼는 걸까? 윤 씨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딸네 집에 같이 가면 좋은데 저수지에서 바람도 쐬다 오고. 통화 중인 며느리를 방해하기 싫어 다시 가게에 가서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집을 나섰다. 약초 가게에서 약초를 받고 집에 전화를 했다. 아내는 혼자서 딸네 집에 갈 거라고 하였다. 며느리는 친구랑 만나서 같이 백화점에 간다고 하며 나갔다고 하였다. 아들과 손자는 일요일이라 낮잠을 자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씨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며느리의 통화를 잘못 들었나? 윤 씨는 장을 보려고 경동시장으로 걸어갔다. 퍼붓는 빗속을 걸어 삼청내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버스는 위태롭게 비끌비끌어져 산을 향해 나아갔다. 20분쯤 지났을까 비는 그치고 산에서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는 산의 영혼 혹은 죽은 자들의 실체 같았다. 개울물이 불어나 변성기 지난 청년의 굵고 힘찬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셨던 요양병원이 점점 다가왔다. 가방을 움켜쥐었다. 버스에서 내려 어두워진 산비탈을 걸었다. 자가용 한 대가 흙탕물을 튀기며 빠르게 지나갔다. 깜짝 놀라 옆으로 비켰다. 전에는 이 길이 없었던 것 같은데. 희미한 불빛들 속에서 요양병원을 찾았다. 허름한 모텔만 눈에 띄었다. 길을 잘못 들었나 싶어 잠깐 동안 두 길을 번갈아 보았다. 망설이다가 간판 쪽으로 걸었다. 질척거리는 땅 위에 차바퀴가 한 방향으로 찍혀 있었다. 모텔 프런트의 유리문을 두드렸다. 티셔츠 차림의 여자가 무릎으로 방바닥을 기어왔다. 연속극이 나오고 있었다. 옛날 요양병원은 하도 낙후되어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지었다고 하였다. 그곳으로 가기에는 날이 저물었고 빗방울이 또다시 떨어지고 있었다. 방을 하나 달라고 해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 오래되고 낡아서 버려진 기숙사 같았다. 침대에 앉아 찬찬히 벽면을 보았다. 누가 죽어나간 것처럼 벽이 싸늘하게 다가왔다. 죽은 영혼들이 벽에 일렬로 붙어있는 듯했다. 자신도 모르게 눈으로 핏자국이나 죽음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죽으려고 부자를 끓여 마시지 않아도 이 방은 충분히 독초를 대신하고 있었다. 방 구석구석의 물건들을 찬찬히 살폈다. 그 물건들은 모두 독초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물건들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영상이 솟아났다. 그것은 아직 가보지는 못했으나 이미 오래전에 본 것 같은 새로운 요양병원이었다. 혹시 어머니의 흔적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의 친구분이라도? 그러나 살아계실 리가 없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멍하니 앉아있다가
텔레비전을 튼 채 화장실에 들어갔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비틀었다. 독초를 가지러 갈까? 아니면 주위를 둘러보며 목맬 곳을 찾았다. 수건거리대도 샤워기 줄도 없었다. 욕조물을 받을 수 있는 수도꼭지만 있었다. 여성으로 보이는 시체 한 구가 이곳 을레저수지까지 떠내려와 낚시꾼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을레저수지? 윤 씨는 깜짝 놀라 이렇게 소리를 치며 화장실에서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딸 수영인의 밭을 끼고 흐르는 하천은 깊고 가팔랐다. 그 하천을 따라 2km 가면 을레저수지가 있다. 윤 씨는 침대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응시했다. 경찰들과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소송이고 있었다. 비가 온 뒤라 저수지는 흙탕물로 빨갰고 낚싯대들이 고개를 떨군 채 물에 잠겨 있었다. 누군가가 잠바를 뒤집어 쓰고 경찰서 책상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급하게 나왔는지 삼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발이 나와 삐죽했다. 긴 치마를 입고 있었다. 검찰은 사건 당일 밤 딸네 집에 갔다 오던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하천에서 밀었다고 하였다. 백화점에서 받은 영수증 하나가 풀숲에 떨어져 있었는데 며느리의 것이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하고 바람을 피우는 아들만 감싸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윤 씨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턱턱 막혔다. 전화기로 간신히 가서 아들 번호를 눌렀으나 없는 전화번호로 나왔다. 다시 눌렀지만 마찬가지였다. 윤 씨는 누르고 또 누르다가 수화기를 덜커덕 내려놓았다. 검은 통증이 토사물이 되어 목구멍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고 하였다. 급히 화장실로 들어갔다. 윤 씨는 가방과 우산은 모텔방에 둔 채 맨몸으로 나왔다. 어차피 돌아올 것이었다. 산허리를 끼고 돌면 나온다는 요양병원을 향해 걸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곳이라 건물이 바뀌었어도 보고 싶었다. 그리고 혹시나 어머니의 기록이 아직도 있는지 궁금했다. 요양병원에 갔다 오면 영원히 이 모텔에 투숙할 예정이었다. 10분 정도 걸었을까? 안개 낀 강이 서서히 눈에 들어왔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살기슭에 새로 지은 건물들이 걸을 때마다 쑥쑥 올라왔다. 우두커니 서서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사무실에 손바닥만한 유리문을 밀었다. 엎드려 있던 여자가 사무실 책상에서 눈을 떴다. 이른 아침에 웬일이라는 눈빛이었다. 들어오라며 문을 따주었다. 여자는 옆으로 서서 크게 하품을 하였다. 여자가 서류를 찾으러 문석고지로 갔다.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서류를 찾아왔다. 윤 씨는 여자가 건네준 빛바랜 누런 서류처를 펼쳤다. 어머니의 탄생과 사망 날짜가 눈에 띄었다. 사망이란 단어는 산자들을 위한 것 같았다. 죽은 자들은 그 단어를 쓸 수 없으니까. 윤 씨는 그 단어를 지우고 싶었다. 어머니는 죽은 게 아니라 어딘가 다른 장소에서 계실 뿐이라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나서 더 윤 씨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 뿌리는 너무나 단단해 윤 씨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바람처럼 흔들렸다. 어머니를 멀리 요양병원에 버린 후 세상의 집안은 내려앉았고 하루가 다르게 쪼그라들었다. 저렇게 사시느니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지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지탱해주고 마음을 잡아주고 있던 것이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 힘도 없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어머니가 계신 것 자체만으로 윤 씨는 충만함을 느꼈다. 문서 왼쪽에 붙은 사진을 보았다. 요양병원에서 찍어준 사진이었다. 아들과 살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뭐가 그리 기쁘신지 웃고 계셨다. 사진을 계속 보고 있자 어머니 미소에서 처음에는 보지 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들아, 제발 나를 여기서 데려가다오. 축 처진 어머니의 뺨. 그 뺨을 살면서 얼마나 아들에게 비볐겠는가. 어머니의 작은 눈. 그 눈은 얼마나 환하게 아들을 향해 불을 밝혔겠는가.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서라, 넘어지겠다. 천천히 가래떠. 윤 씨는 마구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잠깐 휘청거렸다. 저기요, 할아버지, 여기 mp3가 있네요. 여자가 비닐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어머니 것이 아니었다. 사들인 적이 없었다. 그럼 이게 왜 여기 있지? 여자가 이어폰을 꽂고 mp3를 틀었다. 듣다가 윤 씨에게 내밀었다. 윤 씨는 mp3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강가로 걸어가면서 이어폰을 다시 켰다. 아범아, 왜 네가 나 처음 여기 데려다 준 날 그 들판의 꽃 이름 생각나니? 그래, 내가 그 꽃 이름을 몰라서 옆 친대 할머니한테 뭐냐고 물으니까 그 독초 말이여. 이 할머니가 딱 그 이름을 대면서 자기가 시를 만들어 주겠다는구나. 그래, 꼭 내 마음 같아서 좋아했지. 그랬더니 영수 할머니가 여기다가 내 목소리를 녹음하래네. 자기가 전해주겠다면서. 할머니가 학교 다닐 때 시를 썼다는구나. 그래, 영수 할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여기다 계속 말해도 되는겨? 말 나온 김에 내 너한테 한마디 하마. 여긴 공기도 좋고 부족한 게 없다. 딴 할망구에 비하면 난 호강하는겨. 글쎄 돈을 안 줘서 쫓겨난 늙은이들도 있단다. 통 자식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의사까지 딸린 곳에 보내줘 난 잘 있으니 아무 걱정 마라. 그저 아범과 애미 애들 건강이나 잘 챙겨. 윤 씨는 안개를 보며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영수 할머니가 이제 들어오네. 얘기만 하지 말고 시 좀 읊어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투구꽃이 필 때, 투구꽃이 필 때. 윤 씨는 풀숲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가 아팠다. 어머니의 투구꽃은 명랑하면서도 삶이 묻어났다. 마치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기 위해 여기 왔다는 듯이.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듯이.